네, 종전 시간까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험 출제는 성립 요건과 결련 관계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결련 관계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박스로 나오니까요.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도 유치권에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그 점유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까지 목조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목조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을 변제합니다. 이외에도 유치권자는 법에 의해서 경매권이 있습니다.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면 경매권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경매를 통해서 배당표가 작성이 됐을 때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같은 취에서 변제를 받을 뿐이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비교를 했을 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는 거. 근데 이거와 혼동되지 말 게 뭐냐면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이론서에 보게 되면 사실상 우선 변제 받을 효력이 있다는데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그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지만 유치권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분해서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33회와 31회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문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법문에 있는데 예외적으로 322조 2항 기출 33회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간이 변제 충당이라는 겁니다. 즉 유치물을 가지고 자기네 채권에 변제에 가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물은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신의 채권과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해서 간이 변제 충당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유치물을 가지고 자기 변제에 충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상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받을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이제 법문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학설은 간이 변제 충당. 기출 33회 법조문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면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기출 33회. 그리고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 그 다음에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자, 과실을 수취하여.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효력만 있습니다. 근데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효력이 사육 수익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사용 수익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과실을 가지고서 자신의 권리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할 수 있는 효력. 목적물 반환 청구권자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난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돈 받을 때까지 나는 이걸 유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예외이기 때문에 법문에서 정해진 겁니다. 과실을 수취해요. 다른 채권자마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를 한다. 즉 금전이 아닐 때는 목조물이 금전이 아닐 때는 평가를 해서 그 가액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거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의 유치권 특성에 비춰봤을 때 예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과실은 또 채권 전부를 채권에는 원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손해금이나 이자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면 다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때는 항상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채무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변제 충당을 배우면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건데
과실수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정확하게 최근에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유치물 사용권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 개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점유 개념과 사실상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본권과는 다른 거다. 그래서 점유를 하지만 이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본권에는 용의물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감안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유가 있어서 유치한다는 효력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권한까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제는 예외가 잘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암기를 하십니다. 예외 사유? 채무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이 지분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승낙 얻어서 사용했냐 안 했냐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승낙을 얻지 않고 사용, 대용, 담보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경우 즉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는 이러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또 시험상도 잘 나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죠.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를 잘 보관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을 관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시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이는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사용입니다. 대여, 담보는 아닙니다.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하여 상당한 상환 기한을 허용할 수 있다. 자, 항상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전세권에서도 나왔었고 앞에서 반복되고 있죠. 유치권자도 또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3조 쪽 점유권에 거기서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구분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325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 사유.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미리 포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포기는 당연하겠죠.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럼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다는 의사가 명백하면 바로 소멸합니다. 이 유치권의 소멸 주장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은행이 유치권 포기각서 가져오세요. 자, 피담보 채권 소멸.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 피담보 채권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 건 당연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게 법문에 규정이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도 권리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문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명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당연히 유치권 소멸하죠. 점유 상실하게 되면 바로 유치권을 소멸됩니다. 하지만 점유 침탈되었고 유치권자가 점유권에 대해서 상한 점유권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앞서 배웠습니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출 28인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에 그 점유하고 있는 목적은 누구의 소유죠? 타인의 소유죠. 그 타인이 제3자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달라져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면 계속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자, 그 내용입니다. 지금 문장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달라지는 타인의 물건이 유치권 성립권은 타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타인이 유치권 성립 당시에 그 타인이 제3자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치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3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그 목적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담보, 부동산이나 다른 목적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질문들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고 부연 설명은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 주문에 맞춰서 암기할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유치권 소멸 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327조에 따른. 자, 320조 내용이 어떤 거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채무자는 것은 채권의 채무자겠죠. 그런데 그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질문이 논쟁이 됐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타인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유치권 소멸 청구는 민법 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당연히 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는 중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유치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액이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상당한 담보가 경우의 수는 나는 겁니다.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과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이 더 많다 그러면 적은 거, 피담보 채권만큼만 제공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보다 적을 경우, 즉 피담보 채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을 해당하는 제공하면 됩니다. 결국은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맞습니다. 유치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치물 가액을 막 기준으로 하는 거고, 피담보 채권보다 많을 경우는 당연히 적은 금액 하는 게 타당하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 거, 이 상당한 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그 취지를 생각하면 소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이제 29회 출제인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 경매를 강제경매 신청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상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 유치권이 언제 성립됐냐를 보고 따지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지금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갖춰서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2페이지와 총 3페이지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유치권에서 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제도가 민사집행법의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 따른 경매 절차 진행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들은 유치권의 성립을 가급적 제약하려고 이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없으면, 근데 그 논거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고, 그 경매 절차와 공정성과 신뢰를, 그리고 경매 절차를 통해서 담보가 교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없으면 그 논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매 절차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돼요. 압류에, 그러면 기입 등기가 격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발생한 후에, 격려 후에 그때 가서야 점유를 이전을 받아. 그때 가서 점유하고.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이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겠죠? 그럼 점유. 유치권 발생 이후에 점유 이전 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때서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그때 가서야 점유 이전 받아서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설사 그 채권자가 기입 등기의 격려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입 등기의 격려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서 그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인수지가 나오고 있어요. 민사집행법 91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저당권, 제가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도 있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러한 권리에 우선하는 용인 물건은 인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경우에는 매수인, 즉 경매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내세워서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게 쟁점이 있는데 그 유치권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 행사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 예문 정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때서야 점유받아서 공사를 했고 점유받아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행사를 못한다. 제한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거로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된다. 압류니까 이 점유를 넘겨주는 게 압류의 효력의
저촉된다. 그런데 좀 대법원 판례 내용이 개인적으로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처분 금지효가 있어요. 즉 압류 효력은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처분. 근데 점의 이전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예요. 이 소유자가 한 얘기는 점유를 넘겨준 거예요. 공사하라고. 그런데 이 점유를 넘겨준 것은 사실행위예요. 만약 이 논리대로 가게 되면 뒤에 보는 판례의 경우에도 적용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보다는 민사집행위법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면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되면 집행법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경매의 이해관계인데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취지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요 표 혹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런 표현은 하나의 논거라고 생각하지 절대적인 논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면 점의 이전 사실행위 때문에 처분 금지라고 했을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판례 또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고 볼까요? 또 하나 이런 상황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에 지금 앞에 거는 뭐였죠? 비교할 게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였죠. 그런데 가압류가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부터 경매 절차가 개시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제약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에 그때서야 채무자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 취득한 후 가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된 여부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 얘기 나옵니다. 잘 보이시지 모르지만 제일 크게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랑 좀 떠오르시면 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처분 금지라고 했죠. 처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처분 금지에 위반해서 처분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가압류의 효력입니다. 여기서 처분 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용익물권, 담보물권들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가 물권편을 했을 때 처분하게 되면 양도, 담보 제공 기억나시죠? 이런 표현들에서 제가 끌어오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 근데 점유 이전은 뭐다? 사실행위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가 붙어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가압류일 때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압류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데 경매 개시 결정 등 등기가 있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취지, 이런 취지보다는 아까 경매, 민사집행부에 따른 그 경매 이해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만 행사가 제한되는 거고 가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면 유치권 행사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들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어디에 있었죠? 토지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 후 그럼 이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토지에 대한 거였어요. 경매 개시 후 그 지상 건물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우리가 앞에 배워서 제약되는 경우는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이 토지에 대해서 뭔가 유치권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상 건물이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달리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겁니다. 지상 건물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이전을 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가 이루어졌지만 지상 건물은 뭐죠? 유치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가 개시돼요. 지금 유치권은 뭐에 생겼죠? 건물이죠. 하지만 유치권 취득할 당시에 강제 경매 개시 절차 진행됐으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지는. 자, 요거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근데 맞는데 요게 나오면 유치권 행사 제한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거 있었어요. 토지에 대한 거. 근데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게서 받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취득한 이후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즉 그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 매수에 대항할 수 있는지 적극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치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경우에도 제약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약이 되는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입니다.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면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을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냐 없냐를 구분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행사가 제한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가요. 소유의 건물에 가나요. 공사를 도급받는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제의 투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아, 점유요건이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했다.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되게 출제되기 좋은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압류 점유 이전은 점유는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채권은 이 시점이었어요. 채권 발생 변제기 도래 이때 점유를 받았는데 공사는 개시 결정 등기 이루어져서 공사대금 채권이 이때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에 도래했답니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뭐죠? 점유 요건, 채권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특약이 없어야겠죠.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에 유치권 취득하겠죠. 이 당시에 유치권 취득했습니까? 채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점유가 있었겠죠. 이 시점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시점에 유치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 취득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가 제한한다. 유치권을 취득을 주장을 못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마치기 전에 이제 수급인은 뭐냐면 공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치권을 성립한 경우는 수급은은 유치권을 내세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 자,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문들은 하나하나씩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되풀이 하셔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결국은 매수인의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높은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 개축 등 공사를 도급하는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이제 점유를 받았을 때는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이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취득을 못했는데 개시결정 등기 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수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에게는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공사업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정황상. 그거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강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보유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지금 넘어가는데 굳이 공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경우는 다른 모종의 나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엔 명시되지는 않지만.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매 개시 결정되겠다니 넘어간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좀 자력이 없는 경우에요. 그 사람한테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제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집행관이 나와서 현장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기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유치권자인 걸로 보입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매 신청이 있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했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발생해야죠. 그래서 전이냐 후를 나누는 거니까.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 압류 효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호 표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 압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다. 이 사람이 낙찰자예요. 그러면 낙찰자이잖아 아니면 매수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냐? 갑이 그걸 묻는 것입니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X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이 발생한 이후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게 발생한 이후에요. 그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죠.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X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들어온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점유 요건, 채권 요건인데 채권 요건 관련해서 목주물에 관한 채권이고 변제에 도래해야만이 성립하죠. 근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에 도래했다면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아닙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행사할 수 있죠.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성립한 경우죠. 즉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이라면 비록 그 유치권 취득 유치권보다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유치권 취득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행사할 수 여부를 뭐만 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전이냐 후만을 나누면 되는 거지 민사집행부터는 경매제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기출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X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 매수장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그 전에 발생했다면 설사 그 앞에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 29회 그 이후로 다시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28회
유치권 사례 종전 29였습니다. 연속해서 유치권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특성 중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그런데 불가분성의 개념과도 관련된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 판례 내용이거든요. 판례 내용을 이제 사례로 만든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1호와 202호 전체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우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는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공사대금 채권은 뭐에 대한 몇 호죠? 201호 플러스 202호예요. 그렇죠?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점유는 갑이 지금 채권자인데 점유는 201호, 202호가 아니라 201호에 대해서만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갑이 점유하는 201호를 우리 소유자인 우리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이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렇게 수리해서 202호에 대해서 공사세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것을 유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못 넘겨줘.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자 소유자가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네 채권은 201호와 202호야. 그렇다고 하겠죠. 근데 저 점유는 지금 뭐만 하고 있어? 201호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채권 또한 201호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특정하고 201호에 대해서만 그 채권만 변제하면 너는 나한테 목적물 돌려줘야 돼. 그게 쟁점이 된 겁니다. 그게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관련해서 논점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치물은 비록 점유자는 201호에 대해서만 행사되지만 그 채권은 201호, 202호 전체의 채권, 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자는 비록 202호에 대해서만 채권자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호뿐만 아니라 202호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만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치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례로 얘기한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하여 성립한다. 맞습니다. 비록 201호만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201호에 대해서 성립한 유치권은 뭘 담보하는 거다?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2번 갑은 을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 경매 신청은 유치권은 어디에 성립했죠? 201호만 됐잖아요. 경매 신청권은 201호만 하는 거죠. 비록 피담보 채권은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지만 유치권 성립은 201호만 성립됐어요. 그럼 이 물건 유치권 성립된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가 아니라 201호에 대해서만.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매각받을 수 있다. 틀립니다.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주의에서 받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다른 약정에 따라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지 않은 한 일반 채권자 동등하게 취급됐습니다. 이 지문도 정확하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사실상 우선 변제한다. 어떤 방법으로? 너 돈 줄 때까지 나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갑은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딱 감이 와야죠. 유치권자는 세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승낙 없이도. 그 문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한다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지문들 상당히 지금 개념적으로 중요한 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임대 자체가
조항에 유치권자는 할 수 없는 동의를 얻어야만이 임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승낙 없이 임대를 한 경우는 소유자인 을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소유자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자인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좀 공부를 하신 분은 무단전대란 동의 없는 무단전대와 아마 연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상을 떨으신 분은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단전대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전제로 해서 동의 없이 전대차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임대차 계약에서는 무단전대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단이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요. 그 차이점을 포인트합니다. 무단전대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자신의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지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치권자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사용 수익 권한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임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유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임차인에게 상대로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상대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전대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게 원칙이고 만약에 임차인이 목적물 수령을 반환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항과 이 부분의 차이점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좀 이론적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리하는 파트에서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은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제가 그랬죠. 목적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그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그 채권과 목적물 반환이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결령 관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321조 유치권 불가분성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이 경우는 뭐냐면 202호에 대해서 아까 사례를 보면 202호 수리했고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발생했죠. 그 경우에는 이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201호, 202호 구분 소유 된다고 했죠. 이 201호, 202호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면 201호, 202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자분, 즉 201호 하나로서 201호, 202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202호로서 201호 및 202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겁니다. 담보하며 이와 같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물 경우에도 적용된다. 201호, 202호를 아까 예를 든 경우. 즉 정리하게 되면 201호 플러스 202호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물은 201호의 경우에도 201호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 성립한 경우에도 이 201호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201호뿐만 아니라 202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까지. 반대로 202호만 점유하고 있으면 이 유치권으로는 담보된 채권은 202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202호에 대한 채권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판례 내용을 가지고 수용 지조를 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유치권자부터 임차한자가 배웠었죠. 동의 없이 임차환경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요건인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서 관계없죠. 맞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324조 2항에 나와 있죠. 동의 없이 사용, 대여, 임대하지 못한다.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 행위는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그러한 처분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논리의 맥이점이 뭐냐면 유치권자가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것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 처분권 침해했더니 이 임대인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일반 임법상 임대차 계약일 때는 처분권까지 요하지는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처분할 수는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어야 한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이 임대인은 주택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유자 처분권을 침해하는 법리가 이 얘기가 주택인 경우에만 맞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다시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결론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차를 한 경우 그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에 과연 그 처분권이 필요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로써 유치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